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 상정했습니다. 일본산 차량에 오물이 투척되고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행 여객기 탑승률이 떨어졌고 일본산 맥주 판매량은 일주일 새 15%나 줄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 막판에 과거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내용의 인터뷰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성준 전 SBS 앵커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도망치며 사진을 지웠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규제를 풀었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자사고들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라며 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제안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두 나라가 협의해서 풀자는 제안을 하루 만에 거부한 겁니다. 일본이 1차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의 해결책을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한도 이달 18일로 못 박았습니다. 네, 오늘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한일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日本国内の運用の見直し、協議の対象ではなくですね、また撤回も全く考えていません。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優遇措置をやめて、他国と同様の通常の輸出管理上の扱いに戻す内容で、どういう問題があ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わざるを得ません。 그러나 한국의 수출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오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똑같은 메시지가 관저에서도 나왔습니다. 協議の対象ではなくて、撤回す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 같은 협의 거부는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한일 외교소식통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이 강제징용에 대한 진전된 대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일본은 수출 규제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한일 양국 간 실무 대화에는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화의 시작일 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기엔 여전히 생각 차이가 큽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지난 2일,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실무 협상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역 분쟁의 당사국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응하도록 한 WTO 규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일본 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WTO 제소에서 우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협의 단계에서도 이후에 WTO 제소에서 일본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제네바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정부가 우방국인 우리의 핵심 수출품 반도체를 겨냥해 경제 보복에 나섰는데요. 이걸 보는 일본의 보통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생겨나기 시작한 한국 때리기 기류가 점차 퍼져가는 형국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相手の国が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 총리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나왔습니다. 2배 이상 많은 응답자가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가 수출 규제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 찬성 여론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일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본에선 이번 조치가 경제 보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일본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는 동안 국내에도 경제 보복을 당한 만큼 일본 제품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토요타 차량이 견인 차량에 올라섰습니다. 앞바퀴를 자세히 보니 날카로운 도구에 찍힌 흔적이 선명하고 차체가 한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 차주는 5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차량 운항을 자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얼룩이 진 일본산 차량. 차주는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봉변을 당하자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세차하고 나니까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고 어디 가서 요새는 좀 일본차 타고 있다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이 차를 지금 다시 어떻게 반납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수도 없고. 일본산 고급 오토바이는 누군가 밀어버린 듯 주차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 일본 차량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 10여 건이 올라왔습니다. 불안감에 일본 브랜드 상표를 떼고 다른 상표를 붙인 차주도 있습니다. 일본산 차주를 비난하는 현수막 수십 개가 걸리고 주차장 진입 자체를 막는 글까지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 회원들은 전범 기업으로 지목된 미쓰비시 한국 사무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하던 일부 학생들은 시위 과정에서 업무 방해와 주거 침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퍼져가면서 관련 업체의 피해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일본 여행객이 줄었고 일본산 맥주도 덜 팔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고급 일본산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매장을 찾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고객들의 문의 전화도 이어집니다. 평소 넉 달 정도 걸렸던 인기 차종의 인도 과정은 이제 2달이면 가능하다고 딜러들은 설명합니다. 고객들이 붐비는 주류 매대에서 일본산 맥주를 장바구니에 담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일본산 맥주는 일주일 새 15% 줄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지방공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대구와 기타 큐슈를 오가는 노선의 탑승률은 신규 취항 1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각 항공사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선에 대한 계획 부분들도 아마 같이
검토해서 인터넷에선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 제품 리스트가 확산되고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낍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일본으로 건너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급하게 구하려 한 것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입니다. 일본이 세계 시장을 80-90% 정도 차지한 소재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소재 산업을 못 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환경 규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5명이 숨지고 2만 명이 치료를 받은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고. 4개월 뒤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지자체들은 앞다퉈 환경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오염물질 정화 설비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자 기업들은 아예 화학물질 생산공장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이제 다 막아버리죠.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째로 뜯어 고쳐 내년부터 관리 대상 기준을 5배 이상 늘렸습니다. 특히 새로운 설비나 물질을 들여올 때마다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물질 개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만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정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업에다가 떠넘겨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줘요. 환경부도 관련법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엄격하고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나친 환경 규제가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외교가 사라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무능 외교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경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방 외교장관 무능하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해임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깊게 새기고 상의하겠습니다. 외교가 없었습니다. 무대응, 무책임, 무능 외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안을 검토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탓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항의성 질문도 많이 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짓말 논란 소식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와 아주 가까운 후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윤 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윤 전 용산 세무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 윤 전 세무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죠. 야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후보자 처음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청문회장에서 이런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저기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이제 윤우진 과장 한번 만나봐라. 자, 거짓말 논란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야당 의원들의 반복된 질문에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강조한 윤 후보자.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정을 넘겨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같은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됐습니다. 윤호진한테다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자의 과거 녹취를 공개하면서 윤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호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난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윤호진 과장 한번 만나봐라. 모르는 번호는 안 받을지 모르니 문자를 넣으라고 했다는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나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녹취가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말을 바꿉니다. 저런 말을 제가 그 당시에 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어느 변호사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건을 선임 안 하면 그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후배 윤대진 검찰국장 어떤 입장일까요?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의 치정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감쌌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건 자신이라는 겁니다. 윤 국장은 이 변호사는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윤 후보자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던 말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해명입니다.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던 이남석 변호사도 똑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윤대진 국장이 소개한 게 맞다면서 윤우진 전 서장의 말상대만 해줬을 뿐 경찰의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특정 사건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소개 알선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근무지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윤대진 국장은 친족 간의 소개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야 사건 당사자들이 같은 해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검찰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소개해준 변호사가 선임되지는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남석 변호사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선임계를 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린 것은 사건을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법에는 여기 선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소개와 알선이라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선임이 돼야 그게 처벌이 되는 거고요.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은 커졌습니다. 윤 후보자는 선임 안 된 것을 확인까지 했다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피모 변호사라고 해서 이게 선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알고. 하지만 2015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 관련 사건은 맡았지만 논란이 된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 사건은 맡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을 속였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여권은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모욕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이 거짓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한 한국당 소속 위원들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종일 농락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된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와대는 판단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준 전 SBS 앵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김 씨를 발견한 시민이 여성에게 알려준 직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 김 씨는 지하철 역사에서 지상을 잇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뒤따라온 피해 여성이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3분 만이었습니다. 바로 2번 출구 쪽으로 가셔서 체포를 해서 입건을 해서 간 상황이라고 해요. 경찰이 압수한 김 씨 휴대전화에선 신고자인 피해 여성과 또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를 뒤쫓은 시민은 김 씨가 도망치면서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우는 걸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검거까지 걸린 시간과 목격자 진술을 감안하면 김 씨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복원해 또 다른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와 사진 등이 타인에게 유포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런 몰카 범죄 처벌은 얼마나 받나 궁금하실 겁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이 판사들의 입에서도 나오는데요. 최주현 기자가 사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일 44살 A씨가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이수역 등에서 출근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6시간 만에 서울역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와 메모리카드 2개에선 이틀간 찍은 100개 이상의 몰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2010년과 2012년에도 몰카 전과가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도 몰카 혐의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낮은 처벌 수위가 몰카 재범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정부지법 백강균 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선고된 몰카 범죄 1심 판결문 1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몰카 재범자가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초범 재범을 불문하고 5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나온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몰카범 10명 중 1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인자로 두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대법원은 내년 4월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제 경남 거제의 아파트에서 전 부인의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경찰과 대치한 남성이 결국 투신해 숨졌습니다. 범행 전에 현장을 2번이나 답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상가 계단을 다급히 뛰어내려가는 남성. 바지 속에 흉기를 넣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향합니다. 45살 박모 씨가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났어. 저기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었어. 그리 뛰들어왔다고. 그래, 너는 내한테 던지고 싶고 의술도 났대. 박 씨는 이곳 옥상 난간에 올라서서 경찰과 16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위기 협상 요원들을 투입해 자수할 것을 설득했지만 박 씨는 이혼한 전부인과 통화하게 해달라며 거부했습니다. 박 씨는 오전 6시쯤 20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바닥에 에어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떨어지던 중 아파트 외벽에 부딪혀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에 앞서 사전 답사까지 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저희가 대화할 때 하는 말이 2회 정도 답사를 했었다라고 모두 진술을 했었습니다. 박 씨는 전 부인과 회사 대표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이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전 부인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YG와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풀 핵심 인물, 강남 유흥계의 큰손 정마담입니다. 정마담이 유럽원정 성접대 당시 양 전 대표 측에게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정마담은 지난 2014년 10월 유흥업소 여성들과 함께 유럽에 나가 말레이시아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마담은 경찰 진술에서 이른바 유럽 원정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줄 수고비를 양현석 전 대표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표의 친구가 2억 원 상당의 유로와 뭉치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출국을 앞두고 양 전 대표가 전화로 돈을 어떻게 나눌지도 자세히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은 유럽 체류 기간 국내 영업을 못하는 정마담이 갖고 나머지 돈을 유럽에 가는 여성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마담은 지난 5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현재 YG 계열사 대표인 김모 씨가 경찰 조사는 걱정 말라는 전화도 걸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 대표님 이쪽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나오시긴 하세요. 애도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요즘에. 하지만 경찰은 정마담과 YG 관계자 등의 성접대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단서가 부족해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 자칫하면 의혹만 무성하고 의구심만 남긴 버닝썬 수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육군 병사가 어젯밤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병사 삼척항의 선박 출입을 지켜보는 소초의 상황병이었습니다. 바로 북한 목선이 유유히 들어왔던 그곳이죠. 군은 경계가 뚫렸던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육군 23사단 소속 A1병이 한강 원효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어젯밤 9시경. 근처를 지나던 유람선 관광객의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고 20여 분 만에 A1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식이나 호흡은 없던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CPR은 했는데 A1병 휴대전화에서 유서를 발견한 경찰은 부모를 떠나 군 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 힘들다. 내가 이기적이고 나약했으며 게으르게 살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A1병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당시 해안 경계를 맡았던 23사단 소속으로 선박 입출항을 기록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소초 상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A1병이 당시 오후 근무였다며 오전 경계작전 실패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목선이 입항했을 당시에 상황 근무를 서지는 않았고 합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했던 24일에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헌병 조사에서 A1병이 소초 근무에 투입된 지난 4월부터 업무와 관련해 간부에게 계속 질책과 폭언을 들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미 잘 알려졌지만 군은 삼척항에 제발로 올라온 북한 주민을 삼척항 인근에서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의 경계 실패를 숨기는 듯한 표현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런 표현을 써서 발표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삼척항 부두로 들어와 정박까지 했는데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한 것으로 브리핑하면서 군의 축소 은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몇 시간 전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들이 모여 발표 내용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옆에 있던 합참 언론 담당자가 메모지에 손으로 써 정리했는데 논란이 된 삼척항 인근,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군 수뇌부 조율을 거친 발표문이었던 겁니다. 협의해서 협의 안 해요? 잘 가져오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장관님이 계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부인합니다. 저런 것들이 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결재를 하고 사인을 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도 국회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은폐, 축소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장마철인데도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제한급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물이 말라붙은 자리엔 나무 뿌리와 조개 껍데기만 굴러다닙니다. 평소 같으면 저수지에 떠 있어야 할 낚시용 좌대들이 이처럼 갈라진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최대 저수지인 이곳의 저수율은 37%까지 떨어졌고 경기도 내 33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2%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봄서부터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거의 한 70% 정도 말랐다고 보시면 돼요. 강원 지역도 초비상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저수율은 44%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선 제한급수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급수차와 생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온 지 한 20일 됐는데 아주 불편이 말씀이 아니에요. 요새 먼지가 많이 나니 안 쉴 수는 없고 이게 아주 불편한 게 짝이 없어요. 주민들은 내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에 희망을 걸며 여름 가뭄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8곳을 일반 학교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다면 강남 8학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개 자율형 사립고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나고와 중동고, 이화여고 등 5개 학교는 살아남았지만 경희고와 세화고, 이대부고 등 8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한 겁니다. 자사고의 기본 지정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려면 청문 절차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경쟁 위주의 교육과 서열화된 체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올해 자사고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전국 24곳 중 11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과 수업료는 물론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갖지만 일반고로 바뀌면 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편협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70점 이하니까 너네는 지정 취소다 그러는데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96조 3항에 보면 70점 이하는 무조건 지정 취소라는 게 없어요.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되면서 강남 8학군처럼 교육 환경이 좋은 일부 지역에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28년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했죠. 중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상하이가 이달 초부터 중국에서 처음으로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시민들은 시행착오를 이어갔습니다. 권호혁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 상하이시.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400만 명이 사는 상하이에선 쓰레기를 젖은 쓰레기와 유해물질 등 크게 4종류로 나눠 분류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34,000원, 기업은 최대 85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상하이시는 분리수거 홍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이처럼 쓰레기 분류 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对，就是说对居民做一个宣传，或者怀我们这个是义务者在这里引导。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헷갈리자 노래 가사를 바꾸어 쓰레기 분류법을 알리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瓜子皮是垃圾，不管多干，它都是湿垃圾。 또 분리수거를 마치는 게임까지 나왔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를 대신해주는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猫砂是干垃圾吗？ 네, 猫砂是干垃圾的。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이곳 상하이를 비롯해 주요 도시 46곳에 분리수거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실패해왔던 분리수거가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상하이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제철은 핵심 산업이지만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첨단 정화 시설을 갖춘 제철소에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반듯한 모양의 당판이 생산 라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가공하려면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덩어리로 뭉치는 소결 공정이 필수적인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90%가 이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제 뒤로 철광석을 재가공하는 소결 공장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지난 5월부터 신규 청정 설비가 설치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140에서 160 ppm 수준이었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하루 배출량이 지금은 30에서 40 ppm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소결 공장에서 수집한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는 제철소 내 상황실을 거쳐 한국환경공단과 충남도 등 행정기관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당진제철소는 지난 5년 동안 소결 공장의 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고장난 채로 운영돼 최근 열흘간 조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았던 상황. 하지만 오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진제철소가 계속 조업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환경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제품의 결함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수익성을 찾아가도록 하고. 포스코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조 원대의 대규모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제철업계가 녹색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 중인데 일본에서 방탄소년단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신곡이 일본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오사카에서 열린 콘서트엔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어로 낸 신곡 라이츠입니다. 이 노래가 담긴 10번째 일본 싱글 앨범 라이츠 보이 위드 러브가 일본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판매량을 수치로 환산한 오리콘 포인트는 62만 포인트. 해외 가수의 첫 주 판매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일본어로 녹음된 노래 3곡이 담긴 이 싱글 앨범은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에서는 6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오사카에서 열린 공연은 이틀 동안 10만 석 전체가 매진됐습니다. 멤버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며 공연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오사카시도 랜드마크인 레드호스 대관람차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방탄소년단을 환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주말에도 일본 시즈오카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경직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인기를 입증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원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 화제였던 팀킴이 국가대표 탈환에 나섰습니다. 주장이 바뀌며 영미 대신 영미 언니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영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팀킴. 이제 영미를 듣긴 힘듭니다. 출산으로 자리를 비운 김은정 대신 김경애가 새 주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미를 향한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언니야! 언니 많이! 동생 바보 김영미지만 아직은 어색하다는 호칭. 언니야가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영미가 제가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동생이 시키면 다 해가지고 제 부를 때마다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김은정은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반가운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은메달의 영광을 함께한 피터 갤런트 코치가 다시 팀킴을 맡게 된 겁니다. Oh, for sure. I miss them, yeah. Talked about, I kept in contact with them while I was away, and I returned for Eunjung's wedding and met them again after the Olympics at that point. 지난 시즌 국가대표 춘천시청과 3시간의 치열한 접전을 펼친 팀킴. 결과는 6대7 아쉬움 패였지만 아쉬움도 잠시 밝은 표정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의 영광 이후 여러 어려움과 변화를 겪은 팀킴이 국가대표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이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1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빙상연맹은 지난 2016년 네덜란드 월드컵에서 이승훈이 후배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범죄인 중국 송환법은 완전히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법안 철회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 홍콩의 정치적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광고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로 느리게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 제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오전에는 남부, 오후에는 중부에 장맛비를 뿌릴 텐데요. 목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강원 영동 지역에 집중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서울 등 중북부와 영남, 제주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영동과 경상 해안에 비구름대가 강해져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영동과 경상 해안 또 제주를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초속 8에서 1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 속도가 초속 10m를 넘으면 불안전하게 설치된 간판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강한 비바람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제 생맥주를 치킨집에서 배달받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치맥 성수기를 맞아 규제를 푼 것이지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치킨집 사장님들이 성난 것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치킨집처럼 정치적 도움이 시급한 곳이 아니더라도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내 긁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규제 개혁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